트럼프의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인지 분석해보고 일촉즉발 위기의 중동 정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겨레 국제뉴스팀 정의길 전임 기자,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김영미 PD. 지금 네. 중동에서 곧 전쟁이 터지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뭐 지상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옛날 같은 그런 전쟁 방식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 같지 않은 전쟁, 또 전쟁 아닌 것 척하는 전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드론이 투입되고 폭격이 시작됐다 그러면 일단 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단지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끝맺음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의일 기자, 뭐 대대적인 전면전 같은 게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면전이나 심지어 제한적인 국지전까지 가기는 전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왜냐 그러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모두 그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수행하기엔 객관적인 조건이나 의지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 가장 크게는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2조 달러를 쏘아보던 전쟁을 하고 나갔고서 부정적인 효과만 받고 또 미국 여론이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란은 또 이라크와 달리 엄청난 군사 강국인데다가 그 국가의 규모나 사이즈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이라크에 비해서 미국이 몇 배의 더 국력을 투입해도 가능하지 않을 것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정기전이나 심지어는 제한적인 국지전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김영민 PD가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닌 저강도적인 전쟁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다가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아마 제한적인 국지전까지 서로의 계산착오로 인해서 갈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도 봅니다. 위험한 상황이군요. 자, 김영민 PD께서는 이미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에 이제 국제 뉴스에서 아주 주목을 받게 된 게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입니다. 네. 우선 솔레이마니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각 나라마다 국방부 장관이 있잖아요. 네. 카심 솔레이마니는 이란에서 2인자라고 실세로 2인자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국방부 장관에 맞먹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 콰드군이라고 하는데 그 콰드군의 사령관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IS 격퇴 작전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이란에서는 군부 안에서 누구도 그 사람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최고의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란에 있었다면 저렇게 뭐 핀셋 폭격이니 해갖고 그렇게 사망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문제는 이분이 이라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드론을 사용해서 암살을 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암살당할 때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항 가는 비행기 뜨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동 거리와 또 동선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카심 술레마니 입장에서는 좀 방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솔레이마니 암살 직후에 이란에서 수십만 명이 이렇게 운집한 사진이 외신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인파를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란에서 이런 식으로 인파가 많이 쏟아져 나온 적이 좀 있었던가요? 1989년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사망했을 적에 네. 그 장례식 때 이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죠. 뭐 이란 쪽에서도 호메이니 사망 이후 최대 추모 인파가 나왔다 그래도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정도가 몰려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란 내에서의 그 국민적 분노와 추모 분위기가 높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좀 전에 이제 김영민 PD가 설명을 좀 이미 시작하셨는데요. 이란이 아니고 이라크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언뜻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란하고 이라크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옛날에도 8년간의 전쟁을 치렀었죠. 그때도 이라크가 미국의 대리전 형태로 전쟁을 일으켰던 건데 먼저 이라크의 그 국민 구성이 좀
좀 남달라요. 왜냐면 시아파, 즉 이란이 거의 국교가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잖아요. 근데 이라크가 바로 시아파가 한 60% 정도가 네.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 반 이상이 이란의 시아파와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파죠. 종파이기 때문에 네. 서로 교감이 높고 그런 곳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라크에 미군이 한 5천 명 정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초로 폭격을 당했다고 이제 시발점이 됐던 킬쿠크에 있는 K1 기지는요, 미군의 기지 중에서도 좀 큰 규모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쪽 지역은 순위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사가 되지 않고 바로 미국이 이건 시아파의 행동이다라고 켈발라, 즉 그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예루살렘 같은 곳, 그런 시아파에게는 성지인 켈발라를 먼저 폭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아파로서는 자기네들 성지를 폭격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양쪽 국민들이 다 분노하게 되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라크 안에 그러니까 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고 또 이란의 군부 실세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그 시아파가 있는 지역은 이란의 군부 실세가 훨씬 더 이렇게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군사적 지원도 하고 또 네. 무기도 대주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있는 사령관들이 마치 부하처럼 그런 상하관계가 조성이 돼 있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그리고 또 시리아의 시아파들 시아파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 또한 이라크의 시아파 이렇게 해서 시아파 벨트라고 불리는데 이 나라들끼리는 서로 국경을 넘어서서 시아파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시아파는 민병대를 갖고 있어요. 네. 어디 가나 그 마후디 군대라고 해가지고 민병대를 갖고 있고 그때그때 이름을 좀 달리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이 시아파는 민병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군부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일 기자, 이라크 안에 이제 미군 주둔 기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암살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이 암살 방법 같은 걸 묘사하는 게 뭐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 암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까요? 원래 그 국제사회 규범은 정부 차원에서 상대 국가의 요인이나 지도자를 암살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력한 국제적 규범이었습니다. 네. 특히 강대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 입장에서도 그런 규범을 지지하고 지켜왔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강대국이 그런 수법을 쓴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미국은 이란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이란의 그 쿠두스 부대가 그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으로 있는 쿠두스 부대가 중동 전역에 그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명분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솔레이만 참수 작전, 제거 작전은 항상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채택하는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중앙정보부가 그걸 올리긴 했었지만은 채택하라 올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 끼워놓고 다른 걸 오히려 채택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 옵션을 채택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옵션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그걸 채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군부나 중앙정부 내에서도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폼페이오가 지금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와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이크 폼페이오는 하원 의원 시절에 2012년 그 리비아 벵가지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이 났을 때 이거를 갖고서 그 당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로 정치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이번 사태가 그 과거 자기가 공격했던 벵가지 사건이 재판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또 마이크 펜스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트럼프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역할이 아까도 말했지만 쿠두스 부대 즉 중동 전역에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고 연기하는 역할을 맡는 사령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마치 최근 들어서는 마치 그 인기 연예인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림 PD가 얘기하신 것처럼 방심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3일 전부터 미국이 이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추적해 왔고 가장 적합했던 공개 타격하기 좋았던 공항에서 리퍼 드론을 이용해서 정확히 타격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리퍼 드론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폭탄을 싣고 있다가 어디 단추를 미국 본토에서 누른 건가요? 그렇죠. 네바다에서 눌렀다고 합니다. 네,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미국에서 단추를 눌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 무기가 공중에 떠 있고 미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가요? 아까 김영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라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만약에 이란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미국의 드론도 이란의 방공망이나 미사일 전략 때문에 쉽게 암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민 PD, 미국이 도대체 왜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걸까요? 카심 솔레마니아는 거의 연예인급이었어요. 워낙 그 외모도 출중하신 데다가 네. 전투력도 뛰어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트럼프와 그 SNS 설전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이게 공개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바로 내가 카심인데 내가 맞서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라크를 오지 않아 이란 안에 있었으면 굉장히 안전했을 텐데 이 사람이 이 이라크로 오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암살이 용이하게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리퍼는 사실 완전히 신형은 아니에요. 더 신형도 많은데 이제 군사 기밀이어가지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알려지지 않은 그 군사 기밀에 속하는 그 드론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드론이 꼭 비행 접시처럼 생겼다고 해요. 저도 본 적도 없고 아무도 본 적도 없는 상황인데 이란 정부가 그 다음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잡아왔다고 전파 교란으로 해서 그래서 기자들을 초청해갖고 대규모로 말하자면 박람회처럼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 이제 기자들을 초청해갖고 저도 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비행 접시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드론을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이제 현대전은 드론과 심리전으로 일축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심리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대답은요. 이란은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미국 본토에 대한 거는 이란의 거의 이라크가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군요. 이라크 전쟁을 옆에서 생생하게 봤는데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이란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란 땅을 그렇게 만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란은 결코 미사일로 미국 본토는 공격할 수 없다. 이건 네. 정답이고요. 네. 또 미국도 이란 본토에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란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크게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이라크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라크가 이제 이 싸움의 장터가 이라크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전도 아니고 반대리전 같은 양상,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군도 주둔하고 시아파도 있고 또 이란의 영향력도 있고 또 미국의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라크가 싸움하기는 굉장히 좋은 벌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라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제 되는데요. 하여튼 사람을 죽일 때 트럼프 입장에서 뭐 나한테 맞짱을 떴다고 뭐 암살한다거나 이건 옳지 않은 건데요.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어떤 명분 같은 거 뭘까요? 일단 그런 스타를 또 최신 어쨌든 그 미국이 자랑하는 드론으로 네. 암살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전 세계에 보여줬잖아요. 뭔가 무력 어떤 그러니까 근육을 과시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미국의 봐야 대통령은 될까요? 이 정도로 강하고 미국은 네.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자국민들한테 어쨌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그 뒷 배경에는 자국의 사정들이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반정부 시위가 꽤 크게 났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이 이란 혁명이 일어난 이후 가장 큰 반정부 시위였다고 생각하고 그 시위를 진압하는데 헬기 사격을
사격을 하고 이걸 또 혁명 수비대가 출동했단 말이죠. 그것도 지시했던 게 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거는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했긴 했어요. 근데 부담은 있는 거죠. 이란 정부로서는. 그러면 이럴 때 가장 특효약은 뭐냐면 안보 이슈로 국외로 돌려서 자국민들을 그 안보 이슈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그 대표적으로 장례식이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분노한다라는 표시를 해서 이란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유도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강한 나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대통령 재선하겠다고 다른 나라 공부 지도자를 암살하고 참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 정일 기자, 중동에서 미군이 뭐 철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뭐 부분적으로 좀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대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는 모양새. 지금 미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트럼프가 대선 과정 때 내세웠던 공약이 중동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였고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또 미국 자신의 대선 승리에 큰 기여를 했고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리아 철군가 좀 있었긴 했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중동의 개입을 거의 축소하지 못했고 특히 이번 이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중동 수령에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그 2018년에 이란과의 국제 해협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요구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의 로비와 사우디에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판을 더 넓히는 이유는 지금 김영민 PD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자기가 탄핵 국면에 처해 있고 네. 이번 사건으로 탄핵이 사실 이슈가 가만히 뭐 희석되고 있죠. 그러네, 그렇죠? 없어졌네요. 거의 예. 또 하나는 안 했지만 전면전 전쟁이 아니라면은 아니고 그냥 긴장을 갖다가 전쟁 직전까지 계속 고조시켜 나간다면 자기의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라크 정부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이라크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 정부예요. 즉 그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원래 정부가 순위파 정부였죠.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거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미국이 세운 게 시아파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도 얼마 전까지 반정부 시위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시위 중 사망을 했고 네. 이런 안 좋은 그 국내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라크 정부가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부 니네 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전쟁을 그 미국과 이란 전쟁을 지금 우리 땅에서 하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중재 역할이나 어떤 역할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굉장히 지금 이라크 사람들한테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시아파 성지가 미국에 의해서 폭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로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군요. 더군다나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는데 이라크 국방부의 허락 없이 이라크 정부 손에 허락이 없이 미군이 마음대로 자국 영토를 폭격한다는 거는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일이기는 한 거죠. 더군다나 카심 술레마니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친구를 죽이고 자기 땅에 그 폭격을 하고 이랬을 때 미국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차하면 더 큰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많이 휩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대안은 없이 끝났다고 해요. 그게 현재 이라크 정부의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 암살 작전하면서 이라크 정부에도 기뜸해줬을 가능성이 전혀 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참 기밀이 샜고 그래서 네. 또 이라크는 분명한 주권 침해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했을 때 일본이 항의했던 것처럼 네. 자기네 주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처럼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이틀 전에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이라크 정부가 제출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금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숫자가 막 나와요. 미국에서 이란에서 보복을 하면 우리는 52곳을 공격하겠다. 뭐 이란은 35곳 공격하겠다. 이렇게 추가 공격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김명민 PD, 이란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보다는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동원해서 미군이나 연합군 안전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킬쿠크에 있었던 그게 이제 만약에 시아파의 공격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미국 대사관이 바그다드 시내에 있고 또 그린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로켓이나 또 혹은 암살 공격도 할 수 있고 또 미국인 표적 살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걸 뒤에서 돈과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저는 이란이 직접적으로 뭔가 미사일을 날리거나 그런 행동은 이라크 땅에서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핫 키워드로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수많은 그 원유 수송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미국 국적의 배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동맹국의 배라든지 이런 경우를 민간이긴 하지만 이런 걸 사보타주 해가지고 경각심을 준다든지 우리의 미사일 실력이 이 정도다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봉쇄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봉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 이란 본토에서 그쪽을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 있다.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가 네. 테헤란을 방문하던 날 그날 그 일본 상선 2개가 미사일에 격출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난자들을 구한 게 우리 상선이에요. 또 네. 하필이면 그 옆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란 해군들이 나타나서 다시 조난자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 해상에 대한 공격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과시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또 감정이 이제 그게 달하게 됐을 때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자, 이란에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핵 합의, 핵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당장 걱정입니다. 아니 이러다 핵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탈퇴하고 가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그냥 카드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지 실제 핵무기를 쓸 만큼 그 이란 정부는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략을 봤을 때 굉장히 카드를 많이 뽑아드는 나라가 참 이란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물론 이제 제재라는 큰 카드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지만 탈퇴했어도 다시 또 분위기가 국제 정세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가입한다고 하면서 이란을 오히려 더 우호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일 기자, 뭐 추가 설명하실 거 있나요? 이란이 지금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핵 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가요? 예, 네. 그거는 사실 자기들의 의무를 갖다가 대폭 축소하고 앞으로 핵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말을 했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론 무력화시킨 거죠. 하지만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사실관도 잔류시키겠다. 이거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핵 개발을 하는 걸 조금씩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면서 국제사회가 밀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란이 지금 지난 5월부터 이제 그 국제 핵협정의 의무를 조금씩 벗어던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허물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핵 개발을 이제 핵폭탄을 핵대하겠다고 요땅을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4개월에서 5개월. 빠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군요. 빠르면 2개월 만에 핵폭탄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럼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 본토를 갖다 공격한다는 거 할 경우에
핵폭탄을 저는 만들 거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이란이 직접 미국에 대해서 보복에 나설 가능성보다는 이제 이라크의 민병대나 이런 걸 동원해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가했을 때 트럼프 장담하는 대로 다시 미국이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재반격 같은 것.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오늘 어저께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니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한 얘기가 미국에 대한 보복은 우리 자체 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을 했겁니다. 즉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란군이 나서서 이제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물론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김영민 PD가 말한 이란은 주로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헤즈볼라 등 이런 친이란 무장 세력을 동원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갖다 공격하고 교란시켰는데 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보복하겠다. 자기네 군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대응이 아마 꼭 그 뭔가는 시아파 있겠죠. 네. 친이란 무장 세력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재보복, 재반격 나서게 될 경우 미국 안에도 이제 반전 여론이 많은 편인데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당연히 그럼 트럼프도 뭐 이제 행정부도 선택지를 놓고서 고민하고 반격을 나갔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네. 두 나라 모두 제한적 국지전조차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좀 서로 간에 조율을 하지 않을까, 긴장 완화를 알겠습니다.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당사자들 이외에 국제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국제 여론에서 많이 고립된 상태죠. 대표적으로 유럽은 물론 솔레이마니가 상당한 위협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 더 이상의 그건 없어야 된다, 네. 완전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이란 충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미국이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고 하면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땅도 아니고 미사일 날려도 자기네 땅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폭이었다 뭐 이런 이때까지 그랬듯이 그런 변명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미국 국적의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동맹 국가라든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 우리 해군이 그렇게 직접 전쟁, 그러니까 이란은 테러 단체도 아니고 어떤 그룹도 아니에요. 정식 네, 국가의 국가죠. 네. 정식 정부의 군대란 말이죠. 그런 해군 공군을 상대하러 가야 되는데 갔을 때 만약에 그 미사일이 날라온다 했을 때 선택은 두 가지인 거예요. 피하든지 아니면 맞든지잖아요. 그 피하려면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전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노련하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런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맞는다.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또 다시 반격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아니 거죠. 배가 만약에 미사일을 맞게 되면 그 네. 망망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하고 사람이 많이 죽죠. 그 한 방에 큰 비극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을 다시 수는 없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러고 해군을 파병해서 이란과 전면전을 하겠어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렇군요.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그때 가서 가래로 막아야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없어요. 근데 해전을 이제 해군전을 한다고 그러면 항공모함이 요즘엔 필수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고립이 됐을 때도 있고 또 공격이라는 게 배에서 육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전투기를 싣고 가서 전투기로 이제 공대지 이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항공모함 없이 해군전에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항공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카드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항공모함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결정하기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일 기자도 같은 생각이세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이 지난 5월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를 하거나 약간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연합 호위 함대를 만들자. 그래서 각 전 세계에다가 우리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네 다른 나라들도 참가를 해라. 근데 사실 거기 그 제안에 지금 호응한 나라는 영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심지어 일본도 호응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내놓은 답이 우린 독자적으로 그냥 가겠다. 니네 거긴 참기지 않겠다.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가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락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특히나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난 상황이니까는. 알겠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의 이런 갈등, 중동이 뜨거워지면서 북한하고 미국의 어떤 비핵화 협상은 좀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중동 위기가 한반도 위기에서 사실 전례를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때 매드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고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까지 관계가 갔었는데 네.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면서 클린턴이 거기에 외력을 집중하다가 못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자기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했고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악의 축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이란과 이라크 이슬람 국가만 하면은 너무 그럴 것 같으니 표가 나는 것 같으니까 북한을 끼워 팔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시와 북한이 엄청나게 전쟁 위기까지 결국 북한은 핵개발까지 치닫게 된 거죠. 됐습니다. 예. 이런 전례를 보면은 중동 위기가 한반도 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데 문제는 네. 이제 그 북한이 어떤 선택지를 하냐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이 만약에 이번 위기에 중응해서 더욱더 그 강력하게 위협의 강도를 높인다면 아마 트럼프도 문재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트럼프도 두 개 위기를 감수할 정도로 강하게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번 기회에 미국과의 선택지를 갖다가 강도를 낮추면서 미국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암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 쪽의 어떤 공식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입을 네. 침묵하고 있는 그런 단계군요. 또 한 가지 이란에서 이번에 미국이 사용했던 이제 드론 리퍼라고 하죠. 이게 뭐 한반도에도 또 우리 여기 남한 미군 기지에도 배치돼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막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보도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배치됐을 것입니다. 그거는 미국이 특성이 그런 첨단 무기나 핵에 대해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게 공식 정책이니까요. 그럼 결국은 배치됐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면 배치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좀 약간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굉장히 예민하고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어떤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전의 사이에 낀다는 거는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둘 사이에 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드론 그 MQ-9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화된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을 리가 없죠. 그 위에 북한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 관계에 끼지 않는 그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지는 사실 국제 정치라는 게 이것도 또 여론에 많이 좌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국지전이 계속 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여론이 고만해라라는 여론이 생긴다면 양쪽 국가가 다 여론 때문에라는 정치적 명분을 삼아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나는 건 분명한 비극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폭격이라는 것이
지상에 있는 그 민간인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밖에. 그러면 이라크가 만약에 이런 폭격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돼서 수많은 또 사상자가 또 생긴다는 거는 굉장한 비극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한 그런 성명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국제사회 여론이 그렇게 흘러갔을 때 우리 정부가 전쟁, 그러니까 반전쟁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쪽에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라는 게 국제 여론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도가 전 세계가 무슨 게임 경기 하듯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불쾌한 게 어느 나라 땅에는 아이들과 그 민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신경전이 양쪽 국가의 자국민의 불만을 덮기 위해서 생겼다고 한들 다른 나라 국민들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국제 정치의 여론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정부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현일 기자, 우리 정부 당국자한테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적은 없죠. 그리고 지난 연말 때 그냥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솔레이만 암살 사건이 나고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영국 이외에 어느 나라도 호르무즈 파병을 하겠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앞서서 나갈 비유가 하나도 없고 안 해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로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끌고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은 우리에게 악재입니다. 경제가 당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분단 기득권 세력은 갑자기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보수신문과 유튜브에 코피 작전, 참수 작전, 암살 드론 한국에도 배치 같은 얘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죽일 수도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로부터 암살은 비열하고 나쁜 짓입니다. 게다가 적국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미국은 2003년 사담 후세인과 두 아들이 바그다드 지하에 있다는 첩보를 믿고 프레데터 드론 B-1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지만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가 그럴진데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와 군부 실세들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암살이 성공한다고 해도 더 큰 문제입니다. 북한 군부의 강경파가 집권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남북한 국민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왕족과 노인들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 것은 평민과 젊은이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분단 기득권 세력 지도자들은 이상하게도 대부분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짜 보수라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촉발된 중동 위기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구적 차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